부분입니다. 강희구는 비상계엄 선포 표지에 국무총리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인 다음 2024년 12월 6일 저녁경 한덕수에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명을 요청하여 한덕수의 서명을 받은 다음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피고인도 2024년 12월 7일경 강희구가 가져온 비상계엄 표지 문건에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문건에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문서에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형식과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문건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받은 피고인 강희구, 한덕수, 김영우는 모두 문건의 허위성을 다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문건에 순차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강희구는 이 문건을 부속실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하였는데 2024년 12월 말경에서 2025년 1월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피고인은 강희구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제출하는 등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건을 행사하였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행사란 허위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문서의 허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부나 기타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도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도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이 감사를 위한 증빙 자료로 전 총장 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문서고 및 각 부서에 보관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감사 등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예정된 문서로서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위조 사인 행사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탄핵 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이 사건 문서는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선행된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원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문서가 단순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그 작성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6년 3월 4일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상태에서 본인이 헌재 탄핵 심판장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동시에 피고인 스스로 그 존재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문서를 공적 절차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 절차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있어 부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사후에 작성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향후 탄핵 심판 및 형사사법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여 작성 보관된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하에 관리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허위 공문서를 그 효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보관은 단순한 보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즉시 탄핵 심판 및 형사사법 절차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행위, 즉 그 효용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상태에 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완성된 형태의 공문서로서 향후 공적 절차에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용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관리 보관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외부에 현실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부분입니다. 하태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직접 대통령실 소속인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하태원이 작성한 문구를 직접 수정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태원은 위 피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 유창호에게도 위 피지를 전달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태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하여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하급자들의 진술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주당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헌법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발령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출동시켜 국회의원의 국회 및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하였으며, 그 외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군경을 침투시켜 서버를 확보하거나 선관위 관계자를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조사하려 하였고,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 바, 위 피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합니다. 나아가 피고인과 조지호에 대한 탄핵심판,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도 위 피지에 기재된 위 내용들이 허위임이 모두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보 및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원으로서는 오로지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태원은 본 법정에서 허위의 공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 홍보 비서관은 외신 브리핑, 외신 보도 분석 및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신 공보 업무 수행 시 해외 홍보 비서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관여한 중요 사안에 관하여 허위로 공보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점, 정상적인 여론 형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점,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를 야기하여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특히 헌법 질서의 근간을 좌우하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국민들 및 각계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여 사회 갈등과 국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체포영장 등 집행방해 관련 김신과의 공모관계 부분입니다. 법원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 조직 사건 등 예, 지금 뭐 여기 혹시 김 씨는 지금 직권남용 예, 맞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죠? 공모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고 김신과 피고인 간의 관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인용을 했습니다. 뭐 그런 법리를 내란죄의 그걸로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김신이 내란죄는 아니니까. 아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모관계 법리에 관한 알겠습니다.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예.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상세한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하급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하급자의 책임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도 순차 공모에 의한 공모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최세창 및 직근 상관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한 신윤희는 각각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승화 총장 체포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강압, 병력 동원 등의 반란 행위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 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한 점,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의 내용이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급자 전원은 군의 지휘관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병력 동원 등의 반란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직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가담한 박종규, 신윤희도 위 병력 동원 행위가 반란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하면 김신희,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법하게 방해하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 범행에 수반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순차 공모에 의한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인이 지시를 받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 차장 김성훈 등은 2024년 12월 31일경부터 2025년 1월 2일경까지 간부회의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저지 방안을 논의하였고,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재판 집행 저지 방안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달되었으며, 김신도 당연히 직근 상관인 이광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김신의 증언에 의하면 김신은 2024년 12월 30일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사실, 경호처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비하여 대통령 관저 정문부터 관저에 이르기까지 차벽, 철조망 등을 설치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내부 메신저 자료에 의하면 가족 경호부 직원이 3단봉과 케이블 타이를 추가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가족 경호부를 지휘하는 김신의 지시에 따라 부원들이 추가 배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은 국가의 사법권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그 집행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은 특별한 법률 지식을 요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김씨는 당시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직무대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고,
오랜 기간 공직계에 종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와 경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국 김씨는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등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씨의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2025년 1월 3일 경호처장 박종준으로부터 증언할 것, 저지할 것, 막을 것, 수행 가족 등 가용 인력 모두 나올 것이란 지시를 받고 김씨는 대통령 관저 일정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일정문으로 뛰어내려온 김씨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2차 저지선 좌측의 산비탈기를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하자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던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껏 밀어버리는 듯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김신도 영장 집행을 위해 이동하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저지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김신의 행위가 단순한 현장 통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 집행 의사를 내비치자 김씨는 김성훈과 함께 3차 저지선에 배열된 경호 공무원들 및 제33 군사경찰 경호대 소속 군병력을 향해 공수처 검사 등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배열을 하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김씨의 순차 공모에 의한 실형의 가담 경위에 관해서는 경호처 소속 경호관인 옥 경호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데 옥 경호관은 당시 박종준 처장님이 강력하게 막아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관저 데스크망을 통해 처장님 종시사항 현 위치 사수할 것 절대 뚫리지 마라라고 전파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씨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으나 이러한 김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 등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체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김신의 당시 행태는 수사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저지선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임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신이 2024년 12월 30일경부터 2025년 1월 3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및 직근 상관인 이광호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에 따름으로써 피고인 등의 재판 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하려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3일경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